어제 뉴스 정경심 교수 뉴스 보셨나요? 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여기서 다 배제를 하고 법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어떤 게 유죄고 지금 무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약 14개, 15개 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해서는 이제 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사모펀드 비리 파트에서는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 나머지 자본시장법 위반, 뭐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즉 차명거래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유죄 혹은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파트인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코링크피 직원에게 사무실 자료 인멸을 지시한 부분은 유죄, 그 다음에 운용 현황 보고서를 위조 교사한 부분은 무죄, 그리고 자산관리인한테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부분,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녀 입시 비리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표를 보면 모든 부분이 다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무죄라는 글씨가 한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처음에 사문서 위조를 이제 뭐 날인 위조 뭐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디지털로 위조한 것이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교통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같은 죄로 재판이 두 개가 기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필요 없게 된 하나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건 무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전부 다 유죄가 나왔다고 보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 위조 공문서 행사 부분은 주의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무죄가 나왔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죄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가 있고, 그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면 행사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 위조죄는 항상 위조나 변조죄, 그 다음에 행사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위조의 주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를 직접 위조해서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 땡땡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걸 행사했다라는 취지거든요. 이 공익인권법센터장은 그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으로서 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허위 작성죄가 되는 거죠. 허위로 작성했다. 하지만 공문서는 공문서다.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여기에 같이 관여해서 같이 위조하는 거를 만들었다면,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 공문서 행사죄까지 적용이 되겠지만 같이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부탁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재판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허위 작성 공문서죄는 이제 센터장의 죄명이 될 거고요. 정경심 교수는 이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만 했기 때문에 행사죄만 인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어쨌든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 비리에 관련돼서는 일부 무죄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무죄라서 형식적으로 날려버린 거고, 주의적 공소사실 무죄인 부분도 이미 검사가 이걸 예상을 하고 공문서 위조가 아니더라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는 맞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입시 비리는 전부 다 유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증거 인멸은 했는데 증거 인멸은 아니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흥미로운 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 지금 자산관리인한테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시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는 그럼 이거 무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운용 현황 보고서를 위조한 걸 교사한 부분,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오는데 이거는 확실히 무죄가 나온 게 맞아요. 교사를 한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판결문을 보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하드디스크를 은닉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묘합니다. 보세요.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없애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없애지 않을 만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안 합니다, 우리 형법에서. 그래서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해야만 범죄가 성립돼요. 자기 거는 뭐 자기가 증거 인멸하더라도,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자기 죄에 대한 증거는 인멸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에
공동전범이라고 본 거예요. 공동전범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공범인데 자기의 증거를 그 직원과 함께 같이 인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시키고 가만히 있었다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유죄가 나왔을 텐데 시킨 게 아니라 같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인멸하라고 시키면 그 부분은 유죄로 처벌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혹시 형량과 이 법정 구속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형량이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그다음에 벌금 5억 원을 받고 선고가 됐어요. 그다음에 법정 구속도 됐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대개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4년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나온 거죠. 뭐 흔히 기계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절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검사가 항소를 고려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구형에 비해서 꽤 높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만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 보면 법에서 정한 법정형에는 여러 원칙에 따라서 가중이나 감경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합범 가중, 죄가 여러 개면 그 중에 제일 높은 죄에다가 2분의 1 가중을 하고, 뭐 누범 기간이면 2배로 뭐 상한선에 가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 감경을 다 해보니까 정한 범위가 이제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자, 계산을 해보면 이제 정 교수의 혐의가 징역 1년에서 45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죄들을 보면 7년 이하, 5년 이하 이런 식으로 징역이 규정된 것도 있는데, 그럼 상한선이 1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 미국처럼 200년, 300년도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징역은 30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그 다음이 이제 유기징역인데 유기징역은 30년까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중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유기징역의 상한선에 가중을 하면 최대 50년까지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중을 해도 50년은 못 넘게 돼 있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누범은 아니고 이제 여러 경합 죄명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인 30년 상한선에다가 2분의 1 경합 가중을 하면 최대 45년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45년을 다 선고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과 그 다음에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량은 법에서 정한 법정형, 그 다음에 각종 가중감경을 해서 계산한 처단형, 그 내부에서 판사가 직접 선고를 하는 선고형,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선고형이 가능한 양형 기준이 2년 6개월 이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징역 4년형에다가 벌금 5억 원까지 같이 선고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이 2년 6개월 이상, 그러니까 하한선이 2년 6개월이었는데 4년이 선고가 됐으니까 어쨌든 하한선보다는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재판부에서 이제 양형 이후로 밝힌 내용들을 들어보면 일단 범죄가 중대하고,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악영향 같은 것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고려가 됐고,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친 부분은 정경심 교수가 이제 죄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증인을 굉장히 비난을 하고, 검찰도 허위 증거로 기소를 했다라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고, 검사나 아니면 증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재판부의 이제 이 판결 양형 이유를 보면 정경심 교수의 이 변론 전략상 했던 이제 변론 행동들이 상당히 강하고, 오히려 증인을 비난하거나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부분들이 안 좋게 보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요, 무죄를 다투면 선처를 구하고 인정을 해서 이제 봐달라라고 할 만한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 좀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무죄를 다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혹은 억울한데도 거짓말로 인정하는 경우보다 또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재판부의 이 양형 기준을 보면 그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그 이상으로 강하게 증인과 검찰을 공격하면서 변론을 했던 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꼭 시키면서 이제 그 이후로 증거 인멸, 조작 가능성, 그 다음에 뭐 무슨 범행이 중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구속이 정경심 교수가 지난 작년 10월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추가 구속 신청이 허가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석방이 됐다가 다시 구속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같은 판사는 아니지만 판사마다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 없다 계속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일부러 구속을 시킨 거 아니냐. 그런데 실형을 선고하면서는 거의 대부분 법정 구속을 시킵니다. 오히려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간혹 항소할 게 당연하고 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실형은 하되 법정 구속은 안 시키는 거고, 대개는 실형과 법정 구속은 세트로 묶여서 오기 때문에 그 이유는 누가 재판을 받았든 증거인멸, 도주우려, 범행의 중대성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일부러 불리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냥 법정 구속은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조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소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인정을 안 할까요? 아니면 태도를 일단은 항소는 당연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 변호인도 그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인터뷰에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고, 그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도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항소를 하면 사실 오인, 그다음에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모두 주장해서 최대한 무죄를 다시 이끌어내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형량을 줄이고 혹은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끝까지 다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라도 인정을 해서 형량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1심에서는 끝까지 다투더라도 2심에서는 번복을 하고 인정을 해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막상 수감이 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지상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변론 전략을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변론 전략을 수정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 혼자에만 엮여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이제 자식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 그냥 예상으로는 형량을 깎기 위해서 인정을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과연 검사는 항소를 할 것인지, 7년을 구형을 했는데 4년이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구형에 거의 준할 만큼 많이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일부의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를 하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고,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피고인 혼자만 항소를 하면 그 이상형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항소를 해서 양형을 더 세게 해달라고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검사든 피고인이든 그 다음에 유죄가 나온 부분이든 무죄가 나온 부분이든 전부 다 항소심으로 가서 다시 다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법적으로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판결문이 조국 전 장관에 관해서 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가 다루지를 않겠고, 다만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판결 공소사실이 이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과 공모를 했다고 인정된 부분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를 보면 아까 그 서울대 의전원에다가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공모를 해서 제출을 했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십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PC를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는 나왔는데 그 판결 이유 내용 중에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인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게 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례가 이미 있는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혹은 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뒤집히지 않고
배척돼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